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속인 명단에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남편을 10년간 간병했는데 장례식 날 남편의 다른 상속인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보다 분노에 더 가까운 마음, 효와 체면, 유산과 배신이 뒤섞인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자님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남편을 10년간 간병하다 작년에 과부가 된 여자입니다.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사람을 여기서는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쓴 사람이니까요. 결혼 그리고 평범한 시작. 결혼 생활 이야기부터 해야겠지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32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 떠들고 남편은 고개 끄덕이며 웃는 시기였죠.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은 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 통장 하나, 제 통장 하나. 남편 통장으로 월급 들어오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 큰 돈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지게. 당신은 생활이랑 아이 뒷바라지 맡아줘. 그 말이 그때는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같이 짊어져 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50을 넘기고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병원에서 깨어난 남편은 말도 어눌해지고 손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시간표는 남편의 약 먹는 시간과 재활치료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약 챙기고 죽 끓이고 샤워 도와주고 오전에는 병원 가는 날, 아닌 날, 낮에는 간병과 빨래, 청소, 저녁에는 재활운동 같이 하고 또 약. 제 이름으로 된 직업은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이름 하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년은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 다 잡아먹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원래 같이 사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미안함이 줄어들고 당연함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병원 안 가면 안 되나? 피곤하다. 이 약은 꼭 먹어야 돼. 비싸도 어쩔 수 없지. 약값과 병원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점점 비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남편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집을 지켜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시동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 집은 어떻게든 지키고 형수님이 간병은 계속해줘야지요. 형 대신 벌 수 있는 사람은 형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웃기면서도 서늘했습니다. 아픈 건 남편인데 돈 벌어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간병도 제가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명분도 제가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집 등기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변해가는 남편. 남편은 병이 깊어질수록 성격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화를 냈습니다. 물 좀 빨리 가져오라니까. 멀쩡하던 사람을 장애인 취급하지 마. 가끔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두 다리 멀쩡해서.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대신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난 혼자 걸어 다닌다고 짜증이 나다니 내가 너무한 사람인가. 그렇게 제 감정을 눌러가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건 남편이 휴대폰을 바꾼 뒤부터였습니다. 당신은 왜 비밀번호를 맨날 바꿔? 제가 웃으면서 물었을 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휴대폰 잃어버리는 사람 허다해.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 털리는 거 한순간이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 저는 카드 명세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국, 마트. 그 사이사이에 제가 모르는 카페 이름, 식당 이름, 꽃집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카페도 생겼어. 여기저기서 밥 사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환자에게 의심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새벽까지도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시댁에 연락하고 장례식장 예약하고 아들, 딸 부르고 부의금, 빈소, 상주 자리까지 다 챙겼습니다. 3일장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출입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의무적으로 절을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고생 끝났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간병하던 10년 동안 속으로 밤마다 이미 다 울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3일장 마지막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시동생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네요. 형 보험 계약 그거 정리해야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가족들만 모여 앉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이 있고요. 여기 실손 보장 내역이 있고요. 여기 기타 연금 수령인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제 이름이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아래 수익자란에 적혀 있던 이름은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나연. 여자 이름. 시동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보험 설계사는 난감해 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동료라고만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눈앞에서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수익자 김나연. 그 한 줄이 10년 동안 제가 했던 간병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는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연이라니 난 그 이름 처음 듣는다.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음이 웃겼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나도 지금 처음 보는 이름인데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시동생이 설계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형이 계약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같이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그러시더군요. 자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빈소에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집에 들어가니 진짜로 남겨진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쌓인 종이컵과 검은 봉투를 치우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조이금 봉투를 한쪽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숨기듯 차곡차곡 넣어 두었던 서류들. 보험증권, 퇴직금 내역, 연금 안내서, 카드 명세서. 그 안에서 저는 같은 이름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김나연. 비상연락처, 수익자, 참고인. 가끔은 손글씨 메모에도 있었습니다. 나연이 병원비, 나연이 이사 도와주기, 나연이 적금 들어주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을 10년간 간병한 사람이었지만 서류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전화하던 장면. 미안해, 거기까진 못 갈 것 같아. 오늘은 집에서 봐. 제가 누워있는 남편에게 손 마사지 해주며 묻던 말. 이제 누구 제일 보고 싶어? 당연히 당신하고 애들이지. 그 대답들 사이에 다른 이름 하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장례식장에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 쪽에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유산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시동생이 그랬습니다. 유산이라고 해봤자 대출 낀 집 한 채와 남편 명의로 들어가 있던 퇴직금 일부, 연금 잔액 정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형이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형수님이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그렇죠. 우리 몫도 정해봐야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 돈이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제 적금을 깨서 대출이자를 막았던 기록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집 대출이자, 카드값, 병원비, 누가 내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조카 하나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피잖아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건 자식들 몫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지. 우리 집안일은 그냥 나한테 맡겨. 그 집안의 일이라는 게 결국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제가 지켜온 집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과 함께 나눠야 하는 일. 거기에 더해 보험 수익자는 제가 아닌 어떤 여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상처를 돌려주겠다가 아니라 이 구조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내역을 정리해 온 종이뭉치를 보더니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라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몫이 맞습니다. 다만 기여분과 채권 관계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10년간의 간병과 실제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을 줄일 수는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병원비 영수증,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대출이자 내역, 남편 대신 제가 카드값을 막아줬던 기록, 한 줄 한 줄 인쇄해 파일에 꽂았습니다. 눈이 아프고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이 작업만큼은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청구서였으니까요. 보험 쪽도 따로 알아봤습니다. 수익자 변경 내역과 계약 시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부 수익자로 지정한 것 자체가 분쟁 요소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선택의 문제구나. 남편은 제 간병과 제 노동을 사용하면서 정작 위험과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가격을 남편 대신 주변 사람들이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시댁과 다시 마주 앉은 날 분위기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우리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미리 준비해 간 서류 파일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형님이 병원비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대신 낸 내역입니다. 대출 이자도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한 장씩 쌓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평생의 수익자를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 놨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저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전부 김나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 인생을 두 번 버리는 일이라는 걸요. 조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피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피는 피죠. 그래서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의 욕심 대신 제가 쏟아 부은 노동과 시간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너무하다. 죽은 사람 붙잡고 계산을 하네. 듣기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잡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김나연이라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는 남편의 오래된 서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이 수익자로 올라가 있는 그 사람과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 와서 캐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름을 올려둔 그 자리는 누군가의 10년짜리 간병과 그보다 더 긴 세월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 당신이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등 뒤에는 늘 다른 누군가의 손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시댁 연락도, 남편 친구 연락도, 보험 설계사 연락도. 이제 그들은 서로의 문제를 서로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DJ님,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죽은 사람 욕은 좀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이 그 사람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제가 또다시 버려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분노의 복수가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복수. 남편의 선택이 남긴 무게를 이제는 그 선택을 모르는 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의 수혜자들이 직접 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자,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대한 결심을 한 줄로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떠안고 나를 지우는 대가로 살아주지 않겠다. 이제라도 제 이름이 적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보낸 57살 과부였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을 10년간 간병하고 장례식장에서야 남편의 다른 상속인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 이건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이 정도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의 시간, 노동의 무게, 유산의 배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연자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난동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펼쳤고 통장을 확인했고 법을 찾아갔습니다. 감정을 삼키고 구조를 정리하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사연자님의 복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떠안고 나를 지우는 대가로 살아주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은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엄과 내 이름까지 함께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 채널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잠 못 드는 밤마다 이 시간에 당신 옆에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이 라디오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다는 조용한 응원의 신호로 알겠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사랑은 바뀔 수 있어도 당신의 존엄만큼은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